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합작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3프로TV에서 좀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좀 시간이 짧아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발칙한 경제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현대차가 그 배터리를 사올 때 합작회사를 만드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게 사실 합작회사라는 곳은 이게 50대 50 지분을 섞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회사라든지 일반 부품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합작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납품업체들을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합작회사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단가를 낮출 때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질 거고 좀 더 긴밀한 관계에서 자동차 회사가 투자를 함으로써 그 같이 공동의 운명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합작회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규모는 한 11억 달러, 1조 1,700억 원입니다. 지분율은 한 50% 정도를 반반씩 보유를 하게 됐고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제 법인세와 각종 설비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법인세는 그 현지에 있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좀 깎아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모든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인도네시아로 보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면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회사다 보니까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을 때 전기차를 판매할 때 여기에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 예정이고요. 4분기부터 합작 공장을 만들기 시작해서 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상반기에는 배터리셀을 양산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공장 규모는 한 15만 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기차 15만 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셀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모도 꽤 크고요. 여기서 만드는 배터리가 NCM-A 배터리인데 이 정도면은 NCM-A, 알루미늄이 추가된 거는 성능도 굉장히 좋은 배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규모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스펙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를 제가 두 가지를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동남아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남아에서 전기차를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동남아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다는 거는 정말 그 일본이 구축해 놓은 동남아의 압도적인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를 공략하기 위한 첫 시도를 해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동남아 시장에서는 일본 자동차 회사가 절대 강자입니다.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 차의 점유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다른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일본 차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전 세계를 다 통틀어 봐도 이렇게까지 일본 차 점유율이 높은 지역, 일본 국가 말고, 본토 말고는 이런 지역은 이제 동남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순위를 보더라도 도요타가 32%, 다이아스가 17%, 히노가 3%입니다. 여기다 도요타의 계열이잖아요. 그럼 세 개를 더하면 무려 53%, 54%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혼다, 미쓰비시, 스즈키가 9에서 13%를 차지하고 있고, 정말 그 10위권 안에 좀 여기에서 일본 브랜드가 아닌 거는 울링이라는 상하이 GM의 자회사 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의 점유율은 고작 0.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 동남아 시장에선 이렇게 일본 자동차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동차 산업에서 그 동남아 국가들의 좀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은 그 국가별로 관세가 거의 84%에 달하는 곳도 있었어요. 이게 자동차를 수입해서 갖다 팔면은 거기에 관세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치세 이런 것들을 교육에 적용을 시킨 데도 있고 해서 외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동남아 국가에다가 수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자동차 부품 상호 보완 유통 계획을 시장으로 해서 이게 동남아 국가들에서
이렇게 관세를 높게 가져간 거는 자국 산업 육성 차원이 굉장히 컸어요. 여기에 세금적인 측면도 있었을 거고, 동남아 국가들도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때문에 자국에서 그걸 좀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장벽을 높여서 그 외부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자국 산업을 다 먹는 것을 굉장히 좀 경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일본은 어떻게 좀 됐었냐? 그럼 일본은 굉장히 초기에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해서 생산 공장을 만들고, 생산 공장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 구역 내에서는 관세라는 거는 수입을 할 때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자기네 산업이, 동남아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안에서 일본 기업들은 여기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좀 더 좀 재밌는 그 동남아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동남아 국가 내에서도 생산 공장이 있는 데가 있고, 뭐 트랜스미션을 만드는 데가 있고, 뭐 엔진을 만드는 나라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구축해놓은 네트워크에 따라서 거기가 이제 어떤 협정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보안 유통 계획 등을 토대로 이런 것들처럼 이쪽 엔진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수입할 때는 관세를 안 받고, 근데 여기서 만들어서 반대로 보내면은 이렇게 그 관세를 내야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는 차체 성형이라든지 디젤 엔진 생산, 자동차 조립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고, 말레이시아에는 엔진과 뭐 반조립 제품, CKD라고 얘기하는 반조립 제품, 조향 장치를 많이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이나 CKD 그리고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별로 좀 상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개별 국가별로 이런 협정을 통해서 관세벽을 낮췄기 때문에 일본이 구축해 놓은 생태계와 똑같은 형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동차 산업 기업들이 여기 동남아에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아니면은 그 여기서 수입을 통해서 뭔가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그 개발을 하고 그 국가별로 부품들을 만들고 완성차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야, 일본 기업들이, 일본 국가가 그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찍부터 진출을 해서 로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동차 회사에 굉장히 유리하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그 일본 기업들이 자국 기업들이 관세를 안 내도록 나머지 국가들을 모두 다 설득했다라는 음모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도 이 국가 안에서는 자국에 있는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한국 GM이라든지 아니면 르노 삼성 같은 경우도 대주주는 외국 회사지만 우리 국내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산 업체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동남아 국가들도 자국 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 공장이 좀 잘 돼야 어떤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구축해놨던 것들이 동남아 전체를 일본 자동차 산업의 난공불락 요새로 만들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동남아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들은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싶어 해요. 자동차에는 한 3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을 뿐더러 전후방 사업에 대한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이래서 그 모든 국가들이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는 그 자동차 생산 공장이 르노, 삼성, 한국 GM, 쌍용차,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5개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일자리 측면에서는 되게 축복받은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라는 게 뭐 어떤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자동차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국에서 소비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산업의 부가가치를 이 국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1996년에 국민차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을 했어요. 그 인도네시아 지분을 가진 기업이 인도네시아 안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국산화를 점점점 높여가면은 여기에 65%에 달하는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고 여기에 사치세 35%도 면제해주는 그런 국민차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자국 내에 어떤 자동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폈던 건데요.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아차가 합작사를 통해서 국민차,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방식은 어땠냐면은 기아차 아산 공장에서, 이게 지금 현대차 그룹 안에 기아차가 아니라 IMF 이전에 옛날 기아차인데, 아산 공장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와서 여기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제품 형식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하면 인도네시아 안에서 반조립 제품을 조립을 해서 여기서 좀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세라든지 사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도 자국 산업의 어떤 자동차 산업을 좀 육성하고자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가운데 국민적 프로젝트를 했고,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육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일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정착을 굉장히 잘했는데, 일단 인도네시아 1위인 도요타 끼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대가족에 적합하며 어떤 침수 같은 거기에 내구성이 굉장히 튼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높은 그 점유율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일본에 대한 시선이 약간 좀 양가적인 게 있는데, 하나는 자국에 진출해서 공장을 만들고 여기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점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좋은 기술, 미래 기술, 첨단 기술 이런 부분들은 일본에서 개발을 하고 여기에 뭐 조립을 하는 단순한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만 이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그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게 동남아 국가들의 불만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마우지 경제라는 말을 우리가 좀 종종 쓰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제조업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서 조립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지만 돈은 일본이 번다. 이걸 가마우지 경제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좀 고민이 많은 겁니다. 정말 그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우리의 저렴한 인건비와 세제 혜택, 그리고 시장, 그 사람의 또 판매할 수 있는 내수 시장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뤄낸 정말 동남아 국가들한테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한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자신들의 롤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기업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도 좀 최근에 취재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 자국 내의 그 어떤 그 높은 관세와 거기에 어떤 다양한 세제, 복잡한 세제 때문에 이 지역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 그 국가들끼리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베트남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동남아 영내 국가 안에서는 무관세의 제도가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추진됐던 것이 바로 2019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PA, 세파라고 불리는 것이 맺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할 때 왜 동남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진출을 안 하다가 왜 2018년, 2019년 이후에 이 얘기가 굉장히 본격화되고 지금 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이번에 배터리 공장까지 만들게 되어 있는지의 맥락은 이런 식의 규제 완화와 그 동남아 국가들 정부의 뭔가 달라진 스탠스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때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협정을 맺으면서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자유무역 협정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잘 살펴보면은 이거는 인도네시아가 그 자국 내에 자동차 공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그 관세 협정을 이 세파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철강제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든지,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 그러면 철강제를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에 뭐 엄청나게 수출을 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포스코는 또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용 강판 같은 경우에 현대제철이 만든 자동차용 강판을 인도네시아의 현대차가 공장을 만들게 되면 이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자동차 부품을 인도네시아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이 인도네시아 공장이 만들어질 현대차가 한국에서 부품을 공수해 올 때 여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인도네시아 공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협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동차를 만든다는 의미가 인도네시아가 이게 굉장히 바라는 거잖아요.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라는 건데, 그럼 우리라고 이거를 좀 이렇게 공짜로 그냥 지원해주고 우리가 뭐 이거를 다 무슨 투자를 다 해주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었어요. 거기에 뭐 장관들도 발언을 많이 하고 이게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거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현대차는 좀 더 받아내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협상을 뒤로 질질 끌었던 게 있는 거고, 인도네시아는 또 그 당시에 그 조코위 대통령의 그 재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좋은 공장,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패키지를 우리가 단순하게 거기서 우리가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해서 공장을 만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 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전체에 대한 큰 인프라 투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규모가 약 40조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현대차가 공장을 거기다 만들면서 그냥 우리가 가서 공장을 만들게요. 이거 끝나는 패키지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예를 들어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보르네오 섬의 정유 공장 고도화 프로젝트에 55% 지분을 가지고 2조 6천억 원 규모의 공장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건설 같은 경우는 현지의 국책 산업에 다양하게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처럼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준다는 게 그쪽 정부가 원하는 거니까 여기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다양한 계열사들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주 프로젝트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엮여져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